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학술대회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케냐가 오는 8월까지 38만 명의 소말리아인이 거주하는 난민촌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케냐 정부의 폐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남북회담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비핵화의 동력이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재추대하며 집권 2기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치남의 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현지 교민들과 한국 성도들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독교의 역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렸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은 중국 상해 현지 풍경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00년 전 중국 땅에 울려 퍼졌던 독립을 위한 찬양과 기도가 재현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됐던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드려진 연합예배입니다. 이기원 사랑의 교회 목사는 역사를 거스르는 믿음을 행했던 선조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모르는 그런 나라의 식민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유 독립국과 국민으로서 그 후대 자손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의 거센 사회적인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억압의 물줄기를 또 억압의 이 바람을 거슬러 올라갔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고 100년 전 그날처럼 중국 현지 교민들과 한국에서 온 기독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분들은 벌써 이미의 대한민국을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또 이 시대 우리가 상하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바라봄과 동시에 또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사랑의 교회 성도, 한중국제교류재단 연구원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상해 온 지 21년 되었는데 이렇게 상해가 뜻깊고 의미 있는 곳인 줄 이번에 다시 확인했고요. 100년 전에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 눈물로 했던 그런 하나님의 동참했던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나 역시 좀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현지에 사는 교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컸고 상해에서 임정이 있었던 이 상해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설립 당시 기독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한중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연합해 마련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한중합작 프로젝트로 2년여간 연구 결과를 집대성했습니다. 박명수, 김명섭, 허문영 등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임시정부 탄생에 이승만 등 기독인들과 상해 한인교회가 큰 공헌을 했고 피치 선교사 등 조력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이 증언됐습니다. 기독교가 바탕이 됐다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한다면 또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다시금 대한민국을 살리는 생기의 역할, 마른 뼈들을 살렸을 때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100년 전 오직 민족 독립을 위한 열망으로 연합하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기독 독립운동가들. 100년이 지난 지금 교인들은 그 신앙을 이어나가 피 흘림이 없는 민족 통일을 이룰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잠깐 우리나라에서 머무르는 선교사들을 위해 숙박을 제공하는 선교관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부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이번에 인천 구월동에 6번째 선교관을 개관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의 사역이 한 작은 지역교회의 도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은 당산동과 신림, 송도와 수원, 강화에 이어 이번에 6번째 선교관을 열어 더 많은 선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교관을 제공한 박이한 늘푸른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어떤 사역에 쓰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이한 목사는 늘푸른 감리교회가 선교사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늘 처음부터 늘 저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국내에 오시면 쉴 수 있는 안식처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늘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할 수 있어서 또 우리 성도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동의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술을 받기 위해 온 아프리카 토고 소년 줄리엔과 어머니 그리고 한영종 토고 선교사도 이번 선교관 개관식에 함께했습니다. 한영종 선교사 일행은 여러 섬김의 손길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위에서 이렇게 숙소를 또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희 들어와서 또 이렇게 선교관 개관 예배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저희 조정진 목사님과 많은 여기 임원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선교관 사역에 이어 한국 체류 선교사들의 이동과 소통에 도움을 주고자 선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강막과 선교관에 이어 차량 지원까지 섬김의 손을 뻗치고 있는 조정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상임이사는 이 모든 섬김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교에 힘을 모을 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고 크리스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이게 선교관이고 또 선교 차량을 지원하는 거지만 그 핵심 이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다음 세대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또 부흥을 이어갈 수 있듯이 선교사님들의 자녀 또 선교지의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 선교관과 선교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이걸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며 선교사들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이들의 섬김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에 밝은 빛을 비춰주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교계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헌재 판결은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했다며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아 태어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명 말살과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임총장에 이재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참석 이사 10명의 만장일치 투표로 이재서 교수의 선출을 결정했습니다. 이재서 교수는 총신대 역사상 최초의 비신학 계열 출신의 총장으로 특히 시각장애인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신임 총장 결정은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 총신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난민촌을 보유하고 있는 케냐가 자국 내에 있는 난민 캠프를 오는 8월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케냐 강인중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케냐가 왜 난민촌을 폐쇄하라는 겁니까? 네, 케냐 정부가 난민촌을 폐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소말리아 이슬람 무장 단체인 알샤바브 집단이 이곳 난민촌에 머물면서 무장 테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1월 나이로비에서 발생한 알샤바브의 무장 테러로 인해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었는데 무장 테러범들 가운데의 한 사람과 동조자들이 이곳 난민 캠프에 머물면서 무장 테러를 계획했던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가 안전을 위해 난민촌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난민 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케냐에는 두 군데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다부 난민 캠프로 케냐 동북쪽에 있으며 또 다른 캠프는 케냐 북서쪽 투르카나 지역 까꾸마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다다부 난민 캠프에는 약 23만 명의 난민들이 있고 까꾸마 캠프에는 약 15만 명의 난민들이 있는데 이곳 난민촌에 머무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소말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991년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서 조국과 부모 형제와 고향을 등진 사람들로서 아직 고국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기에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난민촌 두 군데 모두 38만 명이 머물고 있는 건데 당장 그곳을 폐쇄하면 대책이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8월까지 난민촌을 폐쇄한다고 했지만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난민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난민 캠프를 폐쇄한다면 이들은 오고 갈 데 없이 또다시 난민이 되어 이웃나라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곳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케냐 정부를 향하여 난민촌 폐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도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에 고향 산천을 던지고 기약 없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정치나 또 종교적 이유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텐데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케냐의 강인중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케냐의 상황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레바논은 인근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천국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레바논 난민 캠프로 가봅니다. When the Syrian civil war came to the city of Homs, thousands were forced to run for their lives. Naji and his family fled to a refugee camp in southern Lebanon. There were so many planes and bombs. I thought we would die. We came here thinking life would be better, but it's been very difficult. When I went to the camp, Naji's aunt told me about how his father died of a chronic heart condition soon after making it to Lebanon. Later, his mother abandoned him and his siblings. Naji has really suffered. He's been very angry and sad. We put him in a Lebanese public school, but the teachers yelled at him. They hit him and the other refugee children, so he didn't want to go back. When Heart for Lebanon, which is supported by CBN, went to Naji's camp, we invited him to come to the Hope Center. Here, he's learning English, Arabic, and math. I feel really happy going to school now. The teachers treat me nice, and I've made a lot of friends. It is like I have a big family. We show Superbook in Arabic at the school, so the kids can have some fun while learning about Jesus Christ. I love Jesus because he came down from heaven and forgave my sins. Every time I want to do a bad thing, Jesus comes into my mind and tells me not to do it. He's always with me. Since Naji started going to the Hope Center, he has gotten so much happier and he behaves himself. I'm so happy he has a safe place to go to school now. Naji's aunt told us about how she and the other refugees all had to walk to the other side of their camp to collect water.
So we installed a system that delivers fresh water directly to their tents. We also give food to Najee's family and thousands of other refugees. They all get rice, beans, canned meat, cleansers, and other household supplies. Every month, it's enough to keep a family of 6 going. We really love Heart for Lebanon and CBN. You have done so much for us. We have enough food to feed our family and clean water to drink. Thank you so very much. We even had a special surprise for Najee, a brand new bike. I thought I was dreaming. I couldn't believe I would ever have a bicycle. It is so beautiful.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kind hearts. Everything I have is from Heart for Lebanon and CBN. I love you so much. 네, 한 주간의 북한과 통일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정리부터 해보죠.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1박 3일간의 아주 타이트한 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4월 11일 서울에서는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하게 돼 있죠. 예.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100주년 행사를 마다하고 이제 워싱턴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월 28일 끝난 미국과 북한 간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 즉 일종의 결렬로 끝남으로써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정세가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요. 예. 문 대통령은 일단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한 정도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 즉 전체적인 비핵화와 전체적인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그런 협상안을 이제 고수했고 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합의는 빅딜로 가더라도 이행은 스몰 딜로 가야 되지 않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제 관심이 가는 건 이제 북미 회담이 재개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북미 대화 재개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주 묘한 실시간의 정상 간의 메시지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목요일 자정 1시부터 한 3시까지 116분간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금요일 오전에 평양에서는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이었고요. 네. 일단 시간상으로 평양에다가 공을 던진 격인데 예.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과 평양으로 공을 받아쳤다는 저희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의지가 있다.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빅딜을 받아들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회담을 여유 있게 천천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 더 나가서 네. 연말까지로 시한을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제재에 의한 어떤 비핵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게 했다는 그런 회담은 하지 않겠다. 다만 연말까지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지난 하노이 회담과 같은 다시 없는 이제 좋은 회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 다 워싱턴에 달려 있다라고 일종의 공을 되받아치는 네. 예,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네. 3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정상 간의 외교전 제가 산막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 산막이 올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조만간 남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밝힌 하나의 사실관계는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만간이라 하면 이제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죠. 네. 그럼 그거에 맞춘 개념이냐라고 저희가 또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일단 4월 27일 1주년은 너무 촉박하고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대북 특사를 아마 보내는 문제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좀 검토가 된다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 등이 지금 후보자로 오르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하노이 회담이 노딜리 끝난 지 아직 이제 달포 반,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대북 특사를 보내고 그 후에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앞서서 뭐 최고인민회의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최고인민회의의 의미와 좀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 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정기 국회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300명 이내인데 북한은 지난 3월 선거를 통해서 687명의 대의원을 이제 선출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과거에 북한의 지도자, 일단 김일성 또 김정일 다 대의원 후보로 당선이 된 다음에 국방위원장 주석으로 추대가 됐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또 새로운 어떤 인물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헌법과 실질적인 통치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일단 실질적인 국가 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지만 헌법의 또 100조에 보면 대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대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뉴스를 보면 외국 대사의 이임장, 신임장을 접수할 때 이 김영남이 접수를 하고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1세입니다.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됐다고 김정은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이런 실질적이고 형식적인 국가 수반을 총괄할 것을 보고요. 어제 오늘 북한의 매체에 나온 표현은 최고 대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김정일 시대의 통치 어떤 구조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제 본인 3대 세습 지도자의 실질적인 명칭 최고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라는 완톱의 실질적인 권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인민회의 이후의 동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한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내 자력갱생의 강조입니다. 뭐 저희가 세 보니까 25번 같기도 하고 또 28번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7번도 같고 20번이 넘었다. 20번이 하여튼 뭐 세다가 조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력갱생으로 이 경제 난국을 풀어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나온 게 대미 메시지죠. 대북 제재로 자신들을 굴복시키라는 의도에 절대 쉽게 말해서 동의하지 않겠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종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 아무리 오래 해도 8년이겠죠. 그러니까 본인과의 게임에 있어서 시간이 누구 편이냐에 관해서 자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식 계산법, 셈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셈법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시한은 연말까지다.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으니까 상반기부터는 미국이 선거 모드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신과의 협상에 이제 접점을 찾으려는 이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남 메시지인데 조금 저희로서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 촉진자라고 우리 문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제가 늘 북한의 과거 협상할 때도 그렇고 북한식 표현이 너무 거칠다. 특히 최고 지도자, 우리 대통령이나 당신네 위원장한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표현들을 좀 정제해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가 원래 좀 거칩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희로서는 불편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그것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자신들이 보기에 미흡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 입장을 맞추고 평양에 와서는 자기네 입장을 맞추는데 실질적인 액션, 행동
행동을 이제 가져오라고 이제 압박함으로써 사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향후에 미북 간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제 당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 내에서 주목해야 할 인사가 있다면 어떤 인물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김영남이라는 정말 북한 외교의 달인이고 국가 행정 수반의 이제 달인이었습니다. 정말 3대 지도자에 걸쳐서 그 숙청과 수많은 여러 가지 권력 갈등 속에서 아주 온전히 살아남았던 분인데 91세입니다. 이제 고령으로 이제 퇴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체제가 됐고요. 그 밑에 이제 2인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은 사람이 이제 최용해입니다. 과거 최연의 아들이죠. 그동안에 뭐 혁명화 교육도 좀 받고 일단 난관도 있고 다시 또 재기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2인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권력이 2인자는 없고요. 그냥 형식상의 2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각 총리로 이렇게 경제를 총 담당했던 박봉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실세의 어떤 2인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대미 라인의 어떤 부상이 눈에 띕니다. 사실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감으로써 저 사람들 평양 가면 이용호 일단 외무상 또 이수용 당 외무 부위원장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등이 이거 좀 뭐 문책을 당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제일 놀란 게 최선희 55세입니다. 제1부상.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의 제1차관으로 승진했고 당 정치국위원으로 바로 올랐습니다. 일단 뭐 신임이 두텁고요. 최선희의 발언을 저희가 유심히 보면 김정은의 발언과 굉장히 다르지 않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북한에서 이 실무 테크노크라트들이 최고위원장의 발언을 흉내내거나 쫓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갔다 온 다음에 회담에 의욕을 이른다.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진짜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의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심중을 꿰뚫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중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 대미 협상 라인의 노하우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 2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어려운 시기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또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 하노이 회담의 사실상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65시간의 기차여행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결국은 이제 모든 인민들과 관료들에게 자력갱생의 어떤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강계 정신을 아주 강조합니다. 강계라는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의 대표적인 어떤 지역인데 이 강계 정신을 내세워서 북한의 관료들이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을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또 대남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쯤 응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뭐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데 조금 이번에 오지랖 넓은 그런 중재자라는 표현을 볼 때 북한이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격한 발언을 쓴 게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내년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의 이제 마지막 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쌀밥에 고깃국, 기와집, 비단옷 이런 뭐 실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 해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걸 좀 남측에서 좀 개성공단의 금강산을 통해서 좀 서포트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뭐 이면에 깔렸다는 이제 관측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좀 단어를 선택을 조금 네.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한반도의 이제 주변국의 좀 움직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빠른 외교 행보는 러시아 방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5월에서 6월 사이에 아마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또 G20 정상회담이 5월, 6월 연속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제 거기에 참석할 텐데 그 시점을 피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지 않겠나.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원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5만 톤의 밀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일부 또 틈새를 북한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좀 지나치다. 민생용에 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좀 반영하라. 그게 이제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 때마다 러시아 대표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이제 요구들이 아마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에 논의하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 쪽으로 기차를 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참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남북과 남북미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관계가 좀 더 질서 있고 또 화평한 관계로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옥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는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위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장을 지낸 이천 광성교회의 남사목 목사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장통합총회에서 서울 동남노회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1년 상황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 동남노회가 이제 작년 10월 30일 날 노회가 이제 파행이 되는 바람에 헌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게 됐죠. 그 이유는 동남노회 임원 선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총회 직무에 따라서 총회 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네. 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되어 있는 사고노회로 상황이죠? 지정돼 있죠. 네, 사고는 좀 어떻게 지정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사고노회라고 하는 것은 헌법 시행규정 33조 5항에 따라서 노회가 7회장 임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하지 못했을 때에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장이 최영남 목사님의 8명이 위원이고 그분들이 나와서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장소와 시기를 정하면
그때에 임원 선출을 하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서울 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석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작년에 이미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때 제 최기학 전 총회장 때에 헌법 시행 규정 33조 6항에 따라서 그 헌법위원회 고유 권한으로 해석하게 돼 있는 것을 받아서 단지 총회장 최기학 목사님은 임원회에서 제1회만 재심의 요구권만 있는 것이지 그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동남노에다가 통지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재판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총회는 하급 7회, 즉 서울 동남노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쟁송, 상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정지 제87조 사항에 보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 해석을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했는데 실제는 헌법 시행 규정 2조에 보면 이 헌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총회장이 총회에서 임원회가 이렇게 올리면 다 전권을 해석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법리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1,500명이 모인 총대에서 그거를 내놔갖고 이게 해석이 맞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총회장이 1,500명 총대한테 그거를 표결에 붙였어요. 그것이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직권남용한 것이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요번 회기 103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우리가 서울 동남노회가 다시 질의를 했어요. 2018년 10월 24일자로 전 고대근 목사 이름으로 헌법정지 제28조 6항 1호에 대해서 1호, 2호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를 했더니 지난 3월경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헌법 해석 받으면 반드시 총회 임원회에다가 경과 보고죠. 경과 보고하는 것을 자기들이 심의가 있는 것처럼 심의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그거를 거부한 것은 그건 총회 임원회가 불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서울 동남노회권 해결 방안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서울 동남노회는 지금 현재 총회 재판국에 재심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 김수원 목사 쪽에서 그것이 이제 재판국에 와 있는데 사실은 재심 사유도 없는데 그것이 법대로 이번에 헌법 해석 받아들인 대로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주의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인데 없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언론이 계속 거기 휩쓸려서 이렇게 여론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실체적인 진실은 재판으로 다 밝혀질 것입니다. 네. 자, 서울 동남노회 상황과 관련해서 남상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불어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백어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